그리고 목군 만상통합병원 내과과장을 보내셨고 서울시 상수동에서 제1병원 내과과장, 그리고 현재 88년부터 김을국 내과의원을 겸임해서 계십니다. 현재 대한내과학회 정의원, 대한초음파대학회 평생위원, 대한의정내지학회 정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초음파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소개해 주신 자장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대한가정의학회 회장님과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갑상선 경동맥입니다. 사실 이제 초음파가 내년에 전면 보호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가장 필요하신 분이 여기에 계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입니다. 앞으로 공직을 하거나 개헌하거나 이 초음파가 절대적인 무기고,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이 갑상선 경동맥은 아주 초음파 검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갑상선 경동맥은 이 수가가 괜찮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기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중가 내지 저가로도 어느 정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코는 기계가 좋아해지면 갑상선 경동맥은 보급형 기계로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또 이 갑상선 경동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저는 리버나 이런 질환은 굉장히 공부할수록 어렵지만 이 갑상선 경동맥은 가장 단순한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금방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이 조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빨리 키포인트 렉처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불을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고. 갑상선 질환의 진단에서는 다른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일반 보통 검사는 임상병리 이학적 검사들 속에는 초음파 검사만 하고 바로 CT나 MR로 넘어갑니다만, 갑상선에는 CT, MRI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진을 해야 됩니다. 갑상선의 병변을 정확하게 진단은 세포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초음파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거만 아시면 다 됩니다. 여기 트라키아가 있고 라이트 사이드 브랜드, 랩 사이드 브랜드, 앞에 스트랩 머슬이 있고 안티리어 스트랩 머슬, 롱이스 콜리 머슬, SCM 머슬,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스카리너스 안티리어 머슬, 그리고 랩 사이드 브랜드 뒤쪽에 이소파구스가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초음파 상도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갑상선의 그 사이로이드가 고액으로 나온 것은, 사이로이드는 콜로이드로 가득 채운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이 반사를 많이 합니다. 폴리클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가 반사를 많이 해서 고액과 나오고, 머슬은 잘 투과하기 때문에 저의 겁니다. 그리고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 베슬이기 때문에 무액으로 나오죠. 근육은 고액으로 나온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캔법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밑에 밀어와야 됩니다. 정경부에서 만디블부터 쭉 밀어와가지고 끝까지 밀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밀어와야만이 그 안에 림프노드라든지 사이로그로살 닥터시스트라든지 이런 병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로이드 스캐닝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이스무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무스의 병변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스무스부터 보고 라이사이로이드 쭉 횡단선하고 그 다음에 종단선을 합니다. 랩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선 하시고 종단선 하고 마지막에는 틸팅 해야 됩니다. 사이드 크기는 요게 AP 다이메탈 제가 15cm가 보통 졌는데 20cm 이상 되면 20mm 이상 되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무스는 보통 3mm 정도, 4mm 이상 되면 종대됐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슈도 리전입니다. 이소파구스가 이제 다이버틱 이소파구스가 보이는데 이소파구스와 다이버틱 기름이 있죠. 다이버틱 기름이 있으면 안에 마치 메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그 어퍼 쪽에 사이로이드 카트리지하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종괴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로 어퍼콜이 깊숙하게 들어가가 메스로 오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에서 싸고 있는 이 피막이 안으로 들어가가 이렇게 파이브러스 셉툼을 형성하면 초음파가 뒤쪽에 어테뉴에이션이 돼가 마치 메스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는 횡단상에서 종단상으로 바꿔가 종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버틱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마치 다이버틱 필름이 메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찌르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흔히 많이 보이시는데 서비컬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의 안테리어 투버클이 고에코로 보이죠. 이 고에코는 뒤에 섀도우를 동반하게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을 오해합니다. 자세히 보면 버테브럴 바디가 연속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사이로글로설 닥터 시스터입니다. 태생기의 사이로이드는 큰 베이스에 있다가 밑으로 디센드하는데 디센드하면 트랙에 옵트레이션 안 되고 그게 시스터가 생기고 플루이드가 보이고 때로는 인펙션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여기 렘넌트한 사이로 글랜드에 캔서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보입니다. 미드라인에 시스터가 있으면 눈 딱 감고 사이로글로설 닥터 시스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토픽 사이로이드가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로이드에서 주로 하여도 본거체에 많이 생겨나 때로는 밑에까지 사이로이드 하부까지 액토픽 사이로이드 보이는데 액토픽 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의 그랜드하고 같은 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때로는 거기에 노듈라 디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인데 파라사이로이드는 정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어퍼 쪽은 사이로이드 그랜드 어퍼하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로 쪽은 이제 커지게 되면 이렇게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하고 안 메스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를 하냐 림프노드의 감별은 하이룸이 있으면 림프노드고 하이룸이 없으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를 대합해서 혈류가 페리페리에서 들어가면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하이룸을 따라 들어가면 림프노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 에피네입니다. 이 초음파를 하고 반드시 결절의 진단은 에피네를 해야 됩니다. 에피네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입니다. 장비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사기하고 슬라이드 글라스만 있으면 됩니다. 환자의 초음파로 결절 부위를 이렇게 마감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주사기 시린지 홀더를 사용해도 되고 시린지 홀더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주사기 하나만 들고 해도 되고 니들 하나만 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린지 홀더를 사용합니다만은 이 부분의 결절 부분을 초음파 가이드에서 찌르면 됩니다. 찌르고 투엔드 프롬 무먼트를 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땡기면 시린지 홀더를 땡기면 안 됩니다. 니들링을 해서 안에 디스트랙션을 시키고 프루이드 그게 브라드하고 콜로이드가 섞인 폴리큘라 에피세리움이 음압으로 캐피러리 현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뿜고 스메어를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테크닉 중에 가장 쉬운 테크닉이 사이로이드 에피네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 조금만 하시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메어를 이렇게 코멘트 테이프처럼 해성고리처럼 되면 잘 된 슬라이드입니다. 사이로이드의 정상 조직은 보시면 이렇게 콜로이드가 있고 안쪽에 폴리큘라 에피세리움이나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파라 폴리큘라 셀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세포진에는 이제 디프킥이 있고 팝스미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팝스미아입니다. 이거는 뉴클리어스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디프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미어해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주위의 백그라운드나 사이토플라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은 팝스미아가 됩니다. 사이로이드 질환은 크게 디퓨저 사이로이드 디지즈와 노듈라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성 갑상선 질환, 하시모토 그레이브스, 페니어스 사이로이다이티스,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고 노듈라 질환은 시스트나
선종양 고이타라든지 파피럴 캔서, 폴리큐럴 캔서, 메조럴 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에 가장 이제 우리가 초음파할 때 조심해야 될 때 서부합표 사이로이드이tis입니다. 이 환자는 갑상선이 디스트랙션 돼가지고 유화로에 이 갑상선에 폴리큐렌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방출돼서 환자가 굉장히 페인을 일으키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나옵니다. 이런 환자를 약을 쓰면 환자가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저해부 병변을 보입니다. 그거는 칼라 도플러스를 떼어보면 헬루시노가 전혀 뜨지 않죠.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소견으로도 진단이 됐고 좀 더 확진을 하려면 FNA를 하시면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드이티스 진단이 나오고 스티로이드를 쓰면 드라마틱하게 병변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에 많은 하시모토 사이로이드이티스입니다. 이거는 오토이뮨 디지즈로 사이로이드가 디스트랙션이 되죠. 파괴가 되면 이렇게 사이로이드 글랜드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다가 그다음 뉴사이로이드에다가 나중에 저하증이 생깁니다. 초음파가 보시면 사이로이드가 굉장히 불균질하고 이렇게 저해부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 사이로이드 폴리클이 디스트랙션 되고 림포사이트나 플라즈마 쉘이 인필트레이션 됩니다. 결절이 아니고 사이로이드의 염증세포 침전하고 사이로이드의 폴리클이 디스트랙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마이크로솜 안티바디에 대보시면 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초음파 소견도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우리가 사이로이드가 커지게 되고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혈류가 굉장히 높게 증가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아주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결절입니다. 임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갑상선 결절이죠. 갑상선 결절이 나오면 이것이 비나인 가능성이 있느냐, 말리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FNA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어야 될 것인데, 이 2015년 ATA 아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아주 잘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말리그넌시의 특징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칼시케이션, 하이퍼에코제니시티, 일레귤러 마진, 톨러된 와이드, 그 다음에 솔리드 이런 소견인데 이 소견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갑상선 암 중에 파피러리 캔서 그 중에서도 인베이시브 타입의 파피러리 캔서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래서 ATA 가이드라인은 여기에다 다른 소견도 몇 가지 더 첨가해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칼시케이션 하는 것은 이 파피러리 캔서에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모마바디 산입소체입니다. 갑상선의 유코립 세포들의 주위에 디제네이션 세포나 스트로마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케이션 내가 이것이 이제 섭취하는데 1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1mm는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파피러리 캔서를 의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결절이 저해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마크드리 하이포에코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새 가이드라인은 마크드리 하이포에코를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드리 하이포에코나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에 유두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전식돼가 콜로이드를 없애버리고 주위를 침면하면 세포가 굉장히 전식하면 초음파의 페네트레이션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해포를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은 솔리더리티죠. 갑상선 암은 대부분 이제 고형 딱딱한 결절로 나옵니다. 시스틱 타입으로 나오는 갑상선 암은 좀 드물지요. 물론 이제 시스틱 타입의 파피러리 캔서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시스트가 전체적으로 있지 않고 일부에 국한되고 솔리드 포션이 이센트릭하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인데 옛날에는 사이로이드의 결절에 페리페랄의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 비나인이고 센터의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 말리그넌시를 의심하는데 그거는 전부 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스큘라리티하고 말리그넌시 비나인하고는 별
코리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인 와이드리 인베이지브 폴리큐라 캔서는 하이퍼바스큘라리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노그래피 패턴을 리스크하고 마리건식을 ATA 가이드라인에서 내서 하이 서스피션,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로우 리스크, 베리 로우 리스크, 비나인 이렇게 이제 5개를 나누고 각 그에서 결절의 그 마리건런스의 리스크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글침을 보시면 하이 서스피션은 70에서 90인데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만 돼도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서스피션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굉장히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하이 서스피션이라 하는 것은 말리건런시의 리스크가 70에서 90%입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요거는 3호마 마디. 일레귤러 마디라는 것은 결절이 주위를 침윤하는 거죠. 인베이시브를 한다. 톨러된 와이드라는 것은 횡단상에서 초음파를 횡단상에서 AB 다이메터가 긴 거죠. 이건 브레스트 캔서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개념인데 사이로이드의 결절이 마리건 결절이 사이로이드의 결을 따라 자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ET 사이로이드에는 결절이 카티리지라는 사이로이드 캡슐을 익스텐션한 이건 마리건런스를 서제션한 소리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개념인데 링칼시피케이션에 인터럽션 되고 이 링칼시피케이션 바깥에 있는 이 변변이 바깥으로 나와서 링칼시피케이션 변연에 제고 변변이 있으면 말리건스를 서제션한다. 예전에는 링칼시피케이션 비나인으로 봤거든요. 그 다음에 림프노드 메타세이스 있을 때 특히 림프노드 메타세이스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시스틱 타입이 있어요. 요 소견이 있고 하이포에코인 노즐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이 전제 조건이 하이포에코인 노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10에서 20% 마리건 리스크입니다. 요것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그 하이포에코인 노즐인데 마진이 레귤러한 걸 말합니다. 왜 이 개념이 들어가느냐면 파피럴 캔서 중에서도 엔캡슐레이트드 파피럴 캔서가 드물게 있습니다. 엔캡슐레이트는 이런 안쪽에 마치 비나인 결철처럼 보이는데 세포진을 해보면 안쪽에 세포들이 파피럴 캔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포에코 결절이 있고 마진이 레귤러 할 때는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우 서스피션은 캔서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5에서 10%. 이거는 하이퍼에코익 노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익 노즐이죠. 우리가 결절에서 고에코 결절이 말리건신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이로이드 고에코가 되는 기전은 첫째는 사이로이드 콜로이드가 덴스해지거나 그 다음에 폴리클이 마크로 폴리클이죠. 대부분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폴리클입니다. 이런 하이퍼에코익 노즐은 암일 가능성이 드뭅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익 노즐도 드물지만 아이소에코이고 레귤러 이건 비나인 결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말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피럴 캔서가 일어나 또는 폴리큐러 캔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드물죠. 그 다음에는 파샬리 시스트가 있고 솔리드 메스가 20m에 가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로우 서스피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스틱 타입의 파피럴 사이로 캔서는 보시면 마진이 일레귤러하고 안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중요한 소견은 바깥으로 인베이전하는 거죠. 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노듈라 타입의 비나인 결절은 이 비나인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합니다만은 주위를 침륜하지 않죠. 그리고 변연이 일레귤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륜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리 로우 서스피션 리스크가 3% 이하입니다. 이런 것은 스폰지폼 결절입니다. 이거는 스폰지폼이라는 것은 시스틱 타입의 변변이 50% 결절이 있고 이 시스틱 변변이 디퓨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베리 로우 서스피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아까 그 결제가 틀리가 이거는 보시면 안쪽에 이센트릭하게 있지만 이 솔리드 매스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동반하고 있죠. 이런 것은 아주 very low suspicion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나인입니다. 이거는 마린 리스크가 1% 이하 됩니다. 대표적인 시스터죠.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우리가 퓨어 시스터 그러니까 트루 시스터는 거의 없습니다. 브라키알 크랙트 시스터 외에는 전부 다 그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시스터는 퓨어 시스틱 노즐을 가든지 또는 컴플리트리 시스틱 체인지를 가지 트루 시스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결절이 완전히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A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high suspicion,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very low suspicion, benign,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마리그넌시하고 바이옵시, FNA죠. 바이옵시보다 FNA인데 FNA는 하이 서스피션은 1cm 이상을 하도록 리커멘드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PTA 가이드라인은 0.5cm 이상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는 1cm, 로우 서스피션은 1.5cm, 베리 로우는 2cm, 비나인은 FNA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림프노드인데 메타센스 림프노드죠. 우리가 림프노드의 정상 림프노드는 이렇게 오발하죠. 그리고 하이룸이 보입니다. 경계가 아주 명확하죠. 그러나 이제 노즐이 림프노드를 라운드하거나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거나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이거나 하이룸이 없어지면 말리그넌시럴 서스펜션에가 FNA를 해야 되겠습니다. 림프노드 FNA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질러가 음압을 땡기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TA 가이드라인에는 우리가 종합하면 초음파 검사에서 1cm 이하는 FNA를 권유하지 않고 1cm 이하에서는 암을 진단이 되어도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물론 메타세이스나 로컬 인베이전, 어그레시브 비헤이버 이런 것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어프로치 할 때는 1cm 이하에서는 진단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로벡토미, 1에서 4cm 사이는 로벡토미나 토탈 로벡토미 둘 다 가능하고 4cm 이하는 토탈 로벡토미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너무 쉬운 검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많은 시간에 할 수가 있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우리가 보자 하는 것은 IMT하고 프레이크하고 스테노시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T는 아스로스크로시스를 이베레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 프레이크는 이것이 이제 프레이크가 떨어졌다가 TIA라는 세레브럴 임팍션의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가 있느냐. 스테노시스가 심할 때는 스텐트나 그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T, 프레이크, 스테노시스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 비해서 파지티브리 모델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쪽에서 아스로스크로시스가 생기면 다른 쪽이 늘어나가 될 수 있는 대로 직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아스로스크로시스를 조기에 발견해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스트로크, 그 다음에 TI 환자, 스모커, 또 건강검진까지 포함되니까 엄청난 환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40대 이후는 이 경동맥 초음파의 대상이 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환자를 슈파인 포지션에서 베개를 베지 않고 목을 익스텐션 시키고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사이로이드 초음파 쓰는 그 가져도 됩니다만은 아주 프로브가 크기가 작은 프로브로 쓰시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라테럴 어프로치가 좋습니다.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인터널 카로티드의 엔드까지 볼 수가 있고 SCM 머슬을 윈도로 해가 이 경동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순서는 이렇게
트랜스버서 스캐너가 프록시말 CC에서 디스탈 CC까지 쭉 올라가가 IC에서 EC의 바이프리케이션까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롱지 스캔은 코먼 카로티드 알에서 쭉 가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를 스캐닝 하는데 이거는 스캐닝의 프루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인터널을 볼 때는 이 만디블 앵글 쪽, 깃밥 쪽으로 보고 익스터널을 볼 때는 이 만디블 앵글 쪽으로 프루브를 갖다 대면 됩니다. 인터널과 익스터널은 이 차이점이 인터널은 다이아메터가 크고 익스터널은 다이아메터가 적고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는 브랜치를 내지 않습니다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슈페러 사이로이드 아트리를 브랜치를 냅니다. 그 다음에 헬류가 머리 안으로 가기 때문에 로 레지스턴스 플로우입니다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이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입니다. 도프를 할 때 보시면 인터널은 이렇게 슬로우하게 플로우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엔더다이스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엔도다이내믹 밸런스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 레지스턴 플로우, 하이 레지스턴 플로우죠. 그래서 버테브럴 아트리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프루브를 라테랄 쪽으로 틸팅하면 서비칼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에 이렇게 혈관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것이 입속에 있는 큰 것이 버테브럴 아트리, 위쪽에 있는 것이 버테브럴 베인입니다. 버테브럴 아트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서브크레비어 스틸 신드롬이 되면 플로우가 머리에서 도로 밀어오게 되죠. 플로우의 디렉션이 바뀐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먼 카로티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옵스트럭션 될 때는 이 버테브럴 아트리로 혈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IMT 측정은 우리가 안테리어월, 리어월 파워월이 잘 보이는 레벨에서 고에코에서 저에코까지를 이렇게 재게 됩니다. 정상은 0.6에서 0.8인데 1mm 이상 되면 우리가 IMT가 증가됐다고 보고 아세로스코리스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프레이크는 이렇게 프레이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프레이크를 측정하는데 프레이크의 기준은 주위에는 IMT 밸류의 50% 이상이 되거나 0.5mm 이상 루미널 엔크로칭 했을 때 그리고 포칼 시크링이 1.5mm 이상 될 때 이럴 때를 프레이크로 진단하게 됩니다. 프레이크가 중요한 것은 프레이크의 에코제니시티, 텍스트, 서피스를 보는데 스테이블 프레이크냐 언스테이블 프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이포 에코이간 프레이크나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거나 서피스가 얼스레이션은 디펙트가 2mm 이상을 나는 이것이 unstable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한 개가 있더라도 unstable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스테이블 브레이크, 아이소이코이거나 포면이 스무스하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이런 브레이크는 스테이블 브레이크입니다. unstable 브레이크는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거나 이렇게 얼스레이션이 생기거나 때로는 플로팅하는 브레이크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unstable 브레이크 다시 말씀드리면 에코루선트하거나 헤테로지너스나 얼스레이션 브레이크는 스트로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스테노시스입니다. 측정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렉트 메저하고 에리어를 측정하는 거, 플로의 메저,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ECSD, 나셰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측정합니다. 나셰트 방법하고 ECS인데 ECS는 좁아진 혈관이 외경을 재고 내경을 잽니다. 그래서 외경에서 내경을 떼고 외경으로 나누는 것이 ECSD 방법입니다. 나셰트 방법은 쭉 트레이싱이가 좁아지지 않는 부분의 내경과 좁아진 부분의 내경을 재서 A에서 B를 빼고 A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중에 나셰트 방법이 코레레이션이 좋고 재현성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ECS 방법은 이것이 내경은 재기 좋은데 외경은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면 외경의 범위를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시아트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혈관이 꼬부라져 버리면 이 다이메타가 진짜 다이메타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메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에리어 방법은 이렇게 에리어를 재는 방법인데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혈관의 파지티브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엔더다이슬 벨로시티를 측정해가지고 요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면 벨로시티가 50% 스테노시스까지는 그 벨로시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50% 이상 올라가면 이 벨로시티가 올라가게 되고 니어 옵스트럭션 되면 오히려 벨로시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상 혈류 속도를 알아둬야 됩니다. CCA는 피크 벨로시티 90, ICA 65,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버테브라 같은 거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70% 정상의 밸류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ICA는 1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더다이슬 벨로시티가 40이죠. 그리고 70% 이상 스테노시 될 때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230 이상 됩니다. 그 다음 엔더다이슬 벨로시티 100인데 요 230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CCL과 IC의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4배 이상 되면 70% 스테노시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 하이퍼텐션 환자 다이아베티스 에리스마인데 IC의 피크 벨로시티 252, 그 다음에 그 CCA의 피크 벨로시티가 계산을 하게 되면 스테노시스가 70% 이상 스테노시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ICA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어 옵스트럭션이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이 벨로시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노시스가 있지만도 IC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168밖에 되지 않죠. CC와 IC의 레이쇼가 2.9 되니까 이거는 50에서 69%의 스테노시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IC의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1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 이하의 스테노시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의 판독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심플한 게 서울대학병원의 분당병원의 판독제가 가장 좋습니다. IMT 측정하고 S로마나 이런 것이 있으면 파인딩을 적고 그 다음에 CC의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 IC의 피크 시스톨의 엔더다이스 벨로시티하고 제거 레이쇼를 내고 EC에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버테브럴 아트리는 스틸이 있으면 스틸에 동글베이 치고 그 다음에 외부 폼이 노말이면 노말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이렇게 코리안 소사이티 바스큘러 서저리에는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스캔을 할 때 종단상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IMT를 될 때는 니어월이 잘 보이고 파월이 잘 보이는 부분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칼라 도플러에서는 우리가 플로의 프리퀀시 PRF를 잘 줄 때가 혈관이 LAG가 안 나타나도록 잘 해야 되고 칼라 게인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플러 할 때는 각을 줘가 도플러 앵글이 나와야만이 벨로시티 잘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플러의 샘플 볼륨을 잘 2에서 3mm 정도 조정하고 도플러 앵글을 60도 이하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플러 앵글이 너무 많이 되면 우리가 그 벨로시티가 높게 나오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갑상선 초음파의 경동맥인데 경동맥 초음파는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도 들리고 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호감이 좋고 또 우리가 스타틴이나 이런 약을 쓸 때 경동맥을 초음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약을 잘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초음파는 우리가 결절에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FNA를 하시게 되고 꼭 FNA를 해야 됩니다. FNA를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이로이드 FNA를 하시고 FNA 할 때는 이렇게 FNA 노하우를 배워두시면 FNA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정의학 선생님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가 초음파의 전 복부 초음파하고 갑상선 경동맥의 스캔하고 노하우, 그 다음 피폴에 대해서 138페이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걸 우리 대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사공미 선생님이 일일이 워드를 다 작성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여러분에 드리는 이 슬라이드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하고 다 들어있으니까 이 보시고 이 집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 컴퓨터 모니터에 딱 아이콘에 저장하시고 수시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려도 됩니다. 제가 만든 이 강의 자료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복사하시고 남한테 드려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그 선생님들이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커피 비싼 커피 드시고 드셔야 됩니다. 저녁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아주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